KF-21. 그건 단순한 전투기가 아니었습니다. 8조 원 넘는 국민 세금이 투입된 대한민국의 미래였고 자존심이었습니다. 하지만 인도네시아는 그 기술만 노렸습니다. 책임 따윈 애초에 생각하지도 않았습니다. 분담금은 줄이고 신뢰는 무시하고 급기야 기술까지 몰래 훔쳐가려 했습니다. 국민들은 분노했고 한국은 조용히 대응했습니다. 그들은 말 대신 시스템을 닫았습니다. 그 조용한 차단은 말보다 빠르고 감정보다 정밀한 가장 무서운 응답이었습니다. 지금부터 그 모든 상황을 옆에서 지켜본 한 외국인의 고백을 시작합니다. 사연 시작 전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저는 싱가포르 출신의 민간 방산 정책 분석가입니다. 학부 전공은 정치 외교였고 대학원은 런던에서 안보 협력과 군사 외교를 공부했어요. 이후로는 동남아시아의 국방 산업, 특히 기술 이전과 무기 공동 개발이라는 민감한 주제를 오랜 기간 연구해왔습니다. 싱가포르는 방산 수출국도 아니고 중립적 입장을 유지하는 국가이기에 제게 주어지는 정보 접근성은 상당히 폭넓은 편이었어요. 제 연구 대상은 주로 인도네시아였습니다. 동남아 최대의 국토와 인구를 가진 나라, 그리고 늘 강대국 사이에서 자신만의 자주 국방을 꿈꿔왔던 그들의 군사적 열망은 제겐 늘 흥미로운 연구 대상이었거든요. 인도네시아는 독특한 나라예요. 미국과도 협력하고 러시아와도 거래하며 중국과도 손잡는 전방위 외교를 펼치면서도 언제나 우리만의 길을 찾으려 노력하는 국가였어요. 그들과의 관계는 2019년 자카르타 국방전략 포럼에서 시작됐습니다. 그 자리에서 만난 한 인도네시아 국방부 간부가 언젠가 우리가 KF-X라는 전투기를 한국과 함께 만든다며 제게 소개했고 그 이름은 곧 KF-21, 즉 보라매가 되었어요. 당시 그는 상당히 자신만만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구매가 아니라 진짜 공동개발이야. 우리도 20% 지분을 갖고 있거든. 몇 년 후 그가 다시 연락을 해왔어요. 우리가 지금 한국과 함께 만들고 있는 전투기 직접 와서 보지 않겠나? 그는 저를 KF-21 공동개발 옵서버로 초청했고 정식 파견은 아니지만 민간 협력 전문가 자격으로 한국을 방문하게 됐습니다. 2024년 1월의 일이었어요. 솔직히 말하자면 저는 처음부터 인도네시아의 입장에 가까웠습니다. 한국이 기술 이전에 지나치게 인색하다는 인식이 있었고 KF-21 사업도 결국은 한국 주도의 독자 개발에 가까운 거 아니냐는 비판을 듣고 있었거든요. 게다가 인도네시아는 분담금도 댔고 기술 인력도 파견했고 자국 항공산업 역량을 키우기 위한 의욕도 강했어요. 공동개발이 맞다면 기술도 일정 부분 나눠줘야 하는 게 아닌가. 그게 제 솔직한 생각이었습니다. 그러던 차에 한국을 직접 방문하게 되면서 저는 두 가지 호기심을 안고 비행기에 올랐어요. 하나는 정말 한국이 인도네시아에게 기술을 숨기고 있는가에 대한 확인, 또 하나는 이 협력 관계가 과연 어디까지 진심인가에 대한 의문이었습니다. 경남 사천에 위치한 한국항공우주산업 KAI 본사에 도착한 첫날, 공항에서 내려 기차를 타고 사천역에 도착했을 때 제가 느낀 첫인상은 조용한 군사도시라는 느낌이었어요. 정작 방위산업의 핵심 시설이 있다는 곳이곤 소박하고 조용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KAI 본사 정문을 들어서는 순간 그 조용함은 통제와 보안의 이름으로 완전히 다른 의미를 띠게 되었어요. 그곳에서 저는 이 프로젝트가 단순한 기술 교류가 아니라 한 나라의 자존심이 담긴 사업이라는 사실을 서서히 체감하기 시작했습니다. 출입증 하나만으로도 갈 수 있는 곳과 갈 수 없는 곳이 명확하게 구분되어 있었고 모든 컴퓨터는 외부 저장 장치 연결이 차단되어 있었으며 심지어 화장실에도 보안 카메라가 설치되어 있었어요. 그리고 그와는 정반대의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인도네시아 기술자들이었어요. 그들은 이런 보안 시스템을 보며 너무 과하다. 공동개발 파트너를 의심하는 거냐며 불만을 토로했습니다. 그 순간부터 저는 뭔가 불편한 기류를 감지하기 시작했어요. 한국은 이 프로젝트를 신성한 국가 사업으로 대하고 있었는데 인도네시아는 마치 자신들이 투자한 회사의 시설을 구경하러 온 것처럼 행동하고 있었거든요. KAI 본사에 들어서던 첫날, 저는 낯선 공기부터 느낄 수 있었습니다. 건물은 겉보기엔 단정하고 절제된 분위기였지만 안으로 들어갈수록 냉정한 긴장감이 또렷이 느껴졌어요. 출입증 하나로 모든 구역에 접근할 수 있을 거라 생각했던 저는 금세 현실을 마주해야 했습니다. 부서마다 보안 구획이 명확히 나뉘어 있었고 문마다 전자잠금 장치가 붙어 있었으며 모든 통신기기는 사전 등록 없이는 반입조차 허용되지 않았어요. 노 USB라는 붉은 경고문이 복도 곳곳에 붙어 있었고 심지어 복사기 사용 기록까지 관리자가 실시간으로 확인하고 있었습니다. 처음엔 너무 예민한 거 아닌가 싶었어요.
공동개발이라면서 왜 이렇게까지 경계하지? 하지만 시간이 지나며 저는 그 과민함이야말로 한국 측이 지켜야 할 무언가가 있다는 증거임을 깨달아갔습니다. 반면 인도네시아 기술진은 분위기가 사뭇 달랐어요. 그들은 자신감을 넘어선 일종의 당연함을 몸에 두르고 있었습니다. 회의실에서 그들이 나누던 대화는 솔직히 충격적이었어요. 우린 지분 20%낸 공동개발국이야. 이건 우리 기술이기도 해. 어차피 우린 이걸 우리식으로 만들어서 쓰게 될 거니까. 그들은 한국 측의 철저한 보안을 불신이라고 비웃었고 사내 시스템 접근 제한에 대해선 투명하지 않다고 비난했습니다. 심지어 어떤 기술자는 회의가 끝난 뒤 제게 이렇게 말했어요. 사실상 한국은 우리가 필요한 만큼 기술 주고 말 거예요. 그들도 동남아 시장에 진출하려면 우리와 엮여야 하니까. 그 말에는 일종의 확신이 담겨 있었는데 마치 한국이 결국 굴복할 수밖에 없을 거라는 계산이 깔려 있었어요. 그들에게 이 협력은 동등한 파트너십이 아니라 유리한 거래였던 것 같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중립적인 시선으로 상황을 바라보려 애썼어요. 한국도 꽤 보수적인 체계였고 인도네시아의 기대도 무리한 건 아닐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실제로 공동개발이라면서 모든 기술을 차단하는 건 좀 이상하긴 했거든요. 하지만 며칠 더 지내보니 한국의 조심스러운 태도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평범한 회의가 끝나고 저는 회의실 옆쪽에 있는 복사기 앞을 지나고 있었습니다. 그곳엔 인도네시아 기술자 2명이 앉아 있었고 그들은 노트북에서 무언가를 USB에 옮기고 있었어요. 처음엔 별 생각 없었습니다. 하지만 순간 화면을 스쳐 지나가는 문서의 파일명을 본 순간 제 안에 섬뜩한 감각이 스쳤어요. 분명히 KAI 내부 시스템에서만 접근 가능한 그것도 제한된 계정에서만 열 수 있는 고급 기술 문서였습니다. 파일명에는 항공전자 시스템 구조도, 레이더 신호 처리 알고리즘, 비행 제어 소프트웨어 코드 같은 내용들이 보였어요. 그들은 저를 보자 아무렇지 않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우린 지분 있는 개발국이니까 이 정도는 괜찮잖아요. 그리고 덧붙였어요. 이건 우리 내부 보고용이에요. 외부에 나갈 일은 없어요. 그 순간 저는 확신했습니다. 그들이 말하는 협력은 한국이 쌓아올린 기술을 공짜로 받아가는 과정일 뿐이라는 걸. 공동개발이라는 명분 하에 한국의 핵심 기술들을 체계적으로 수집하고 있었던 거예요. 더 놀라운 건 그들이 이런 행위를 전혀 문제로 생각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더 이상 이전의 시선으로 이 프로젝트를 볼 수 없었어요. 한국은 이 사업을 단순한 무기 공동개발이 아닌 국민의 세금과 신뢰 그리고 미래를 걸고 있는 프로젝트로 대하고 있었고 인도네시아 측 일부 인원은 그것을 탈취 가능성 있는 자산으로 여기고 있었던 겁니다. 저는 더 이상 침묵할 수 없었어요. 이건 오해가 아니라 철학의 충돌이었습니다. 며칠 더 관찰해보니 인도네시아 기술자들의 행동 패턴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그들은 회의 시간보다 일찍 와서 시스템에 접속했고 점심시간이나 저녁 늦은 시간을 이용해 자료를 복사했으며 서로 다른 계정으로 같은 파일에 접근하여 중복 다운로드를 시도하고 있었습니다. 이건 명백히 조직적이고 계획적인 행위였어요. 그날 이후 제 눈은 조금 더 예민해졌습니다. 모든 동선, 대화, 컴퓨터 화면 하나하나가 이전과 다르게 보이기 시작했어요. 회의록 공유 방식, 자료 출력 시간, 그리고 USB 사용 빈도까지 뭔가 이상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사건은 터졌어요. 2024년 1월 17일 KAI 내부 보안팀이 정기 점검 도중 인도네시아 기술자 5명이 사용한 컴퓨터에서 이상한 파일 복사 로그를 발견했습니다. 총 6,600건에 달하는 설계 관련 자료가 USB 장치로 복사된 흔적이 있었고 그중 일부는 심지어 인도네시아어로 번역된 형태였어요. 파일명에는 전투기 피로 시뮬레이션, 전자전 대응 모듈 매뉴얼, 데이터 링크 체계, 기초 코드 같은 민감한 내용이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보안팀은 즉각 이를 상부에 보고했고 KAI는 관련 기술자들의 접근 권한을 정지시켰어요. 그리고 모든 자료의 출처와 용도를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일부 문서는 한국 국방과학연구소와 공동으로 개발한 코드 기반이었으며 제3국 유출 시 방산기술보호법 위반 소지가 있었거든요. 이건 단순한 오해로 넘길 수 없는 사안이었습니다. 저는 그날 처음으로 KAI 내부 감사를 참관했어요. 그 분위기는 차갑다 못해 살벌했습니다. 한 한국 간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우린 기술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다만 그들이 지켜야 할 선이 있다는 걸 믿었을 뿐입니다. 그 말에는 깊은 실망이 배어 있었어요. 신뢰를 바탕으로 협력하려 했는데 그 신뢰가 일방적으로 배신당했다는 절망감 말이에요. 그리고 며칠 후 수사기관이 공식 개입했습니다. 검찰은 방산기술보호법, 방위사업법, 대외무역법, 부정경쟁방지법 등 총
가지 혐의로 인도네시아 기술자들을 수사하기 시작했어요. 저는 그 순간까지도 설마 이게 진짜 형사사건으로 번질 줄은 몰랐습니다. 하지만 한국의 반응은 진지했어요. 이들에게 기술 유출은 단순한 업무상 실수가 아니라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범죄 행위였던 거죠. 하지만 더 충격적인 건 그 이후의 반응이었습니다. 인도네시아 국방부는 정당한 기술 협력 과정이라며 반발했고 자국 언론에서는 한국이 인도네시아 인력을 차별했다는 보도까지 나왔어요. 심지어 기술자 측은 기술 이전이 제대로 되지 않아서 스스로 공부하기 위해 복사했다는 해명을 내놨습니다. 그건 협력이라는 이름으로 지워진 도둑질이었어요. 인도네시아 측의 반응에서 가장 놀라운 부분은 그들이 여전히 자신들이 잘못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점이었습니다. 우리는 20% 지분을 가진 공동개발국이다. 투자한 만큼 기술을 가져갈 권리가 있다. 한국이 기술 이전을 제대로 하지 않아서 어쩔 수 없었다는 식의 주장을 계속 반복했어요. 마치 도둑이 문이 열려 있어서 들어갔다고 변명하는 것과 같았습니다. 가장 뼈아픈 건 한국 측의 반응이었어요. 분노나 항의가 아니었습니다. 대신 조용했어요. 회의는 취소됐고 자료 접근 권한은 차단됐고 인도네시아 기술자들은 슬며시 숙소로 돌아갔습니다. 그 침묵이 너무 무서웠어요. 이 나라의 방산 시스템은 말이 아닌 차단으로 대응하는 체계였기 때문입니다. 그 침묵은 곧 차단이라는 응답이었어요. 기술은 아무나 배울 수 있지만 신뢰는 아무에게나 허락되지 않는다는 것을 그때 저는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한국은 감정적으로 반응하지 않았어요. 대신 시스템적으로 그리고 원칙적으로 대응했습니다. 더 이상 같은 방식의 협력은 불가능하다는 메시지를 행동으로 보여준 거였어요. 며칠 후 저는 한국 기술자 한 명과 개인적으로 이야기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에게 정말 화나지 않으세요? 라고 물었더니 그는 이렇게 대답했어요. 화가 나는 것과 실망하는 것은 다릅니다. 우리는 화가 난 게 아니라 실망했어요. 그리고 실망은 더 이상 기대하지 않는다는 뜻이거든요. 그 말이 가슴에 깊이 박혔습니다. 시간이 조금 흘렀을 무렵 사건은 전면적으로 언론에 보도되었습니다. KF-21 개발 기술, 인도네시아 기술자들이 무단 복사 시도, 국민 세금 8조 원 투입된 미래 전투기, 보안 구멍 뚫렸다 헤드라인은 강했고 반응은 뜨거웠어요. 하지만 정작 가장 차가운 온도는 한국 국민들의 분노였습니다. SNS, 커뮤니티, 뉴스 댓글, 어디서나 같은 외침이 이어졌어요. 이게 협력인가? 우리 세금으로 만든 기술을 도둑질했는데 왜 정부는 조용한가? 기소는커녕 무혐의라고? 그게 진짜 문제였습니다. 해당 기술은 핵심 군사기밀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무혐의, 자료 복사는 있었지만 부정경쟁 방지법 위반 혐의는 기소유예. 말하자면 도둑질은 있었으나 훔친 건 기밀이 아니었다는 논리였어요. 그리고 그 말 한마디가 한국 사회를 뒤흔들었습니다. 국민들은 외쳤어요. 이 기술이 기밀이 아니라면 도대체 기밀은 뭐냐? 8조 원 넘게 세금 들인 기술이 그렇게 가벼운 거냐? 이러고도 인도네시아랑 계속 협력하겠다는 거냐? 저도 그 분노를 이해할 수 있었어요. 국민의 세금으로 만든 소중한 기술이 이렇게 쉽게 유출되고도 제대로 된 처벌이 없다니 정말 기가 막힐 노릇이었거든요. 하지만 정부의 태도는 한결같이 조심스러웠습니다. 외교적 충돌을 피하고 동남아 방산 시장을 지켜야 한다는 전략적 판단. 그러나 그 신중함이 국민들 눈엔 무기력으로 비쳤어요. 왜 우리만 참아야 하느냐, 상대가 먼저 약속을 어겼는데 왜 우리가 배려해야 하느냐는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사건은 그렇게 결론났어요. 기술자는 한국을 떠났고 검찰은 사건을 종결했고 언론은 조용해졌고 인도네시아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분담금 삭감을 공식 요청했습니다. 그리고 한국은 또다시 그 요청을 받아들였어요. 당초 1조 6천억 원이던 인도네시아의 분담금은 6천억 원으로 낮아졌고 기술 이전은 3분의 1로 줄었으며 양국은 새로운 합의서를 준비 중이라는 뉴스가 흘러나왔습니다. 그때 저는 진심으로 묻고 싶었어요. 이게 진짜 협력인가요? 인도네시아는 기술을 훔쳐가면서도 분담금은 줄여달라고 하고 한국은 그런 요구까지 들어주면서 협력을 유지하려 하고 이게 과연 정상적인 관계일까요? 저는 방산 전문가로서 많은 국제 협력 사례를 봐왔지만 이렇게 일방적인 관계는 처음 봤어요. 더 놀라운 건 인도네시아 측의 반응이었습니다. 그들은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행동했어요. 사과도 없었고 재발 방지 약속도 없었으며 오히려 앞으로 더 많은 기술 이전을 해달라는 요구만 계속했습니다. 심지어 일부 인도네시아 관리들은 한국이 너무 예민하게 반응한다는 식으로 말하기도 했어요. 그 모든 상황을 지켜보면서 저는 한국 국민들의 분노가 정당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기술 유출 사건이 아니라 신뢰와 원칙의 문제였거든요.
8조 원이라는 천문학적 예산이 투입된 국가 프로젝트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고도 제대로 된 대응이 없다면 앞으로 어떤 국제 협력도 믿을 수 없게 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KF-21. 그건 단지 전투기가 아니었습니다. 8조 원 넘는 국민의 혈세가 투입된 대한민국 방산의 자존심이자 그들이 해낼 수 있다는 국가적 메시지였거든요. 1970년대 현대중공업이 첫 배를 띄웠을 때 1980년대 포니가 첫 수출길에 올랐을 때처럼 KF-21은 한국이 이제 전투기도 만들 수 있는 나라가 되었다는 상징이었어요. 하지만 인도네시아는 그 상징에 대한 책임을 회피했습니다. 1조 6천억 원 약속했던 분담금은 경제 사정이 어렵다는 이유로 6천억 원으로 줄여달라고 요청했고 한국 정부는 그것을 수용했어요. 기술은 요구하면서도 책임은 줄이고 의무는 피하고 국민의 분노는 더 이상 피할 수 없는 수준까지 올라왔습니다. 시민들은 분노했고 정치인들도 말로는 유감을 표했지만 정작 실질적인 조치는 없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한국은 분노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분명히 변했습니다. KAI는 인도네시아 기술진의 시스템 접근을 조용히 차단하기 시작했어요. 출입 권한이 정지됐고 회의 자료는 제한적으로만 공유됐습니다. 공식적인 항의도 보복도 없었어요. 그저 시스템이 닫히기 시작했을 뿐입니다. 마치 면역 시스템이 바이러스를 인식하고 차단하는 것처럼 한국의 방산 시스템은 인도네시아를 조용히 격리하기 시작했어요. KAI 간부 한 명은 저에게 조용히 이렇게 말했습니다. 기술은 원래 보여주기 쉽습니다. 하지만 그 기술을 어떻게 지키는지는 그 나라의 철학에 달려있는 겁니다. 그 말이 귓가에 오래 남았어요. 한국은 단순히 기술을 개발하는 나라가 아니라 그 기술에 담긴 철학과 책임을 함께 지키려는 나라였던 거죠. 며칠 후 저는 우연히 KF-21 개발에 참여한 한 한국 엔지니어와 이야기할 기회가 있었어요. 그는 자신의 20대 아들이 군복무 중이라며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제가 만든 이 전투기를 언젠가 제 아들이 타고 하늘에 오를 수도 있어요. 그래서 볼트 하나하나까지 신경 쓰는 거예요. 이건 단순한 수출품이 아니라 우리 가족을 지키는 방패거든요. 한국은 기술 이전이 아닌 책임 이전을 원했어요. 하지만 인도네시아는 처음부터 그럴 생각이 없었습니다. 그들에게 KF-21은 배워서 자신들만의 전투기를 만들기 위한 참고 자료일 뿐이었거든요. 공동개발이라는 명분 하에 기술을 흡수하고 나중에는 독자적인 길을 가려는 계획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한국은 말 대신 조용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더 이상 이전과 같은 신뢰는 없을 것이라는 아주 정교한 방식의 이탈이었어요. 감정적인 반응이나 공개적인 비난 대신 시스템적으로 관계를 재정의하기 시작한 거죠. 회의 참석 명단에서 인도네시아 기술자들의 이름이 하나둘씩 빠지기 시작했고 기술 자료 공유 범위도 점차 축소되었습니다. 이런 변화는 드라마틱하지 않았어요. 갑작스럽지도 않았고 선언적이지도 않았습니다. 마치 겨울이 서서히 깊어지는 것처럼 조용하지만 돌이킬 수 없는 변화였어요. 그리고 그 변화의 중심에는 8조 원이라는 국민 세금의 무게와 그것을 지켜야 한다는 책임감이 있었습니다. 며칠 후 저는 KAI의 한 비공식 브리핑에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형식 없는 내부 간담회였고 몇몇 연구진과 실무자들이 편하게 모인 자리였어요. 그 자리는 말하자면 기술이나 성과가 아니라 태도를 공유하는 공간이었습니다. 그곳에서 들은 한 간부의 말이 아직도 뇌리에 깊이 남아있어요. 우린 기술을 보여준 겁니다. 하지만 넘긴 적은 없습니다. 이전은 계약이고 신뢰는 관계입니다. 그건 아무한테나 주는 게 아니에요. 그 순간 저는 깨달았어요. 한국이 보여준 것은 단지 항공기술이나 방산 전략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진짜로 지키려 했던 것은 수치로 환산되지 않는 철학, 그리고 국민 세금으로 쌓아 올린 자존심이었거든요. 한국은 전투기를 만들면서 국민을 생각했어요. 기술 하나, 부품 하나, 설계 라인 하나까지 이건 내 가족, 내 나라를 지키는 무기다라는 책임감으로 접근했습니다. 반면 인도네시아는 이 프로젝트를 하나의 투자 대상이자 기술 흡수의 기회로만 받아들였던 거예요. 지분이 있으니 USB에 복사해도 괜찮고 돈이 부족하니 약속도 줄이고 협력은 유지하되 책임은 피하려는 방식, 그 두 시선이 충돌한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때서야 이 갈등의 본질을 이해할 수 있었어요. 이건 단순한 기술 유출 사건이 아니라 서로 다른 두 철학의 충돌이었던 거죠. 한국에게 KF-21은 국가의 미래였고 인도네시아에게는 유용한 자산이었어요. 인도네시아는 KF-21을 배워갔다고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정작 그들이 몰랐던 건 그 전투기를 완성한 건 엔진이나 동체가 아니라 책임을 나누는 자세와 신뢰를 지키는 철학이라는 사실이었어요. 그 철학이 흔들린 순간 한국은 더 말하지 않았습니다. 조용히 시스템을 닫았고 협력 문서를 재검토했고
추가 기술 이전을 중단했어요. 어느 순간부터 인도네시아 기술자들은 더 이상 회의에 참여하지 않았고 그들이 머물던 사무실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그 어떤 보복도 없었어요. 그 어떤 항의도 없었습니다. 그저 함께 가는 문이 아무 말 없이 닫힌 것뿐이었어요. 이게 바로 한국식 대응이었습니다. 서구식의 강경 대응이나 동양적인 감정 표출도 아닌 철저하게 원칙에 따른 시스템적 대응이었어요. 한국은 감정이 아닌 원칙으로 움직이는 나라라는 걸 그때 확실히 알게 되었습니다. 그 침묵은 약함이 아니라 무너뜨릴 수 없는 신념이었거든요. 며칠 후 저는 한국 방산업계의 또 다른 측면을 알게 되었어요. KAI뿐만 아니라 한화시스템, LI진엑스원 같은 주요 방산업체들도 비슷한 철학을 갖고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들은 모두 기술 수출보다 가치 공유를 우선시했고 단순한 거래보다는 장기적인 파트너십을 추구했어요. 한 한화시스템 임원은 제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해외에 무기를 팔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이 무기가 정의로운 목적에 사용될 것인가예요. 돈만 주면 아무에게나 파는 건 무기상이지 방산업체가 아니거든요. 그 말에서 한국 방산업계의 철학을 엿볼 수 있었어요. 실제로 한국은 방산 수출 과정에서 상당히 까다로운 기준을 적용하고 있었어요. 수출 대상국의 정치적 안정성, 인권 상황, 지역 평화에 미칠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에야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단순히 돈을 많이 준다고 해서 무조건 팔지는 않는다는 거였어요. 그때 저는 확실히 알게 되었습니다. 한국은 감정이 아닌 원칙으로 움직이는 나라라는 걸. 인도네시아 사태에 대한 대응도 마찬가지였어요. 화를 내거나 보복하는 대신 조용히 원칙을 지키는 방식을 선택한 거죠. 그리고 그 원칙이 바로 신뢰 없는 협력은 없다는 것이었어요. 시간이 지날수록 상황은 명확해졌습니다. 공식적으로는 어떤 협력도 종료되지 않았어요. 합의서도 살아있었고 프로젝트 명단에도 인도네시아는 여전히 이름을 올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그들은 그 테이블에 더 이상 앉아있지 않았어요. 출입은 통제되었고 자료 공유는 끊겼고 기술 회의에는 초대받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한국은 끝내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이제 당신들과는 여기까지입니다. 그 한마디조차 꺼내지 않았습니다. 인도네시아 측은 당황했어요. 공식적인 항의도 있었고 일부 인사는 왜 이 정도 일로 이러느냐며 한국 측에 유감을 표했습니다. 심지어 인도네시아 국방부 장관은 양국 간 우정의 먹구름이 끼었다는 표현까지 썼어요. 하지만 한국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시스템은 감정이 아니라 원칙에 따라 작동하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저는 그 과정을 지켜보면서 한국의 대응 방식이 얼마나 정교한지 새삼 놀랐어요. 공개적으로 비난하거나 관계 단절을 선언하지 않으면서도 실질적인 협력은 완전히 차단하는 방식이었거든요. 마치 외과 수술처럼 정밀하고 깔끔했어요. 감정의 흔들림 없이 오직 원칙에 따라 움직이는 모습이었습니다. 이쯤 되자 인도네시아도 언론 대응을 멈췄어요. 국방부는 기존 입장을 반복했고 해명도 사과도 설명도 없이 단지 협력은 계속된다는 말만 반복했습니다. 하지만 모두 알고 있었어요. 그 협력은 실질적으로 종료되었다는 것을. 문은 닫혔고 열쇠는 버려졌으며 다시는 같은 방식으로 돌아갈 수 없다는 것을 말이에요. 몇 주 후 저는 인도네시아 기술자 중 한 명과 우연히 마주칠 기회가 있었어요. 그는 상당히 당황스러워했습니다. 정말 이해할 수 없어요. 우리가 뭘 그렇게 잘못했다는 거죠? 공동개발 파트너로서 당연한 권리를 행사한 건데. 그 말에서 저는 근본적인 인식 차이를 확인할 수 있었어요. 그들은 여전히 자신들이 무엇을 잘못했는지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거든요. 가장 무서운 대응은 고함도 제재도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상대하지 않는 것이었어요. 더 이상 언급조차 하지 않고 더 이상 실명조차 꺼내지 않으며 그저 조용히 문서에서 그 이름을 지워가는 방식. 그게 바로 한국이 보여준 정면 직면이었습니다. 그 침묵 속에서 한국은 오히려 더 많은 것을 말하고 있었어요. 이 관계는 끝났습니다. 그 어떤 설명도 더는 필요 없습니다. 다음부터 우리는 당신들을 선택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런 메시지들이 행동을 통해 전달되고 있었거든요. 흥미로운 건 한국의 이런 대응이 다른 국가들에게는 오히려 신뢰감을 주고 있다는 사실이었어요. 폴란드는 한국과의 방산 협력을 확대하겠다고 발표했고 노르웨이는 한국의 K9 자주포 도입을 결정했습니다. 심지어 독일까지 한국과의 기술 협력에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어요. 이들은 한국이 보여준 원칙적 대응을 높이 평가했던 거죠. 한 폴란드 국방부 관계자는 제게 이렇게 말했어요. 한국은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예요. 그들은 약속을 지키는 국가이고 배신하는 상대에게는 단호하게 대응하는 나라거든요. 우리가 원하는 건 바로 그런 파트너입니다. 인도네시아의 배신이 오히려 한국의 신뢰도를 높여준 셈이었어요. 반면 인도네시아는 점점 고립되어 갔어요.
한국과의 관계가 틀어지면서 다른 방산 선진국들도 인도네시아와의 협력에 신중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저 나라는 기술을 훔쳐가는 나라라는 인식이 퍼지기 시작한 거죠. 결국 인도네시아는 자신들의 단기적 이익 추구가 장기적으로는 더 큰 손실을 가져온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어요. 이 모든 과정을 지켜보면서 저는 한국의 대응이 얼마나 지혜로웠는지 새삼 느꼈어요. 감정적으로 반응하거나 공개적으로 비난했다면 오히려 한국이 작은 나라로 보였을 수도 있거든요. 하지만 조용하고 원칙적인 대응을 통해 한국은 신뢰할 수 있는 강국이라는 이미지를 확립할 수 있었어요. 그해 여름, 저는 싱가포르로 돌아가기 전 마지막 출장 보고서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보고서 제목은 이렇게 시작됐어요. KF-21 프로젝트 옵서버 소견 기술 이전을 둘러싼 구조적 오해하지만 정작 제 마음속에선 그건 단순한 오해가 아니라 의도된 회피였다는 사실을 부정할 수 없었습니다. 돌이켜보면 인도네시아 기술진은 처음부터 공동개발이 아닌 습득을 목표로 하고 있었어요. 그들은 한국 기술을 배우러 온 것이 아니라 가져갈 것을 정해놓고 움직이고 있었던 겁니다. 한국 측에서 기밀 보안을 요구할 때마다 너무 예민하다. 지분이 있는 파트너에게도 이러냐라는 식으로 비웃듯 반응했고 USB 복사 사건 당시조차 우린 투자한 지분이 있잖아. 우리 것도 일부 아냐? 라며 당당하게 말했어요. 하지만 그 순간 한국이 보여준 반응은 차원이 달랐습니다. 소리 없이 시스템을 닫고 함께하던 프로젝트 회의에서 이름을 뺐으며 기술 자료 접근을 차단했고 그 어떤 비난이나 감정 섞인 말도 없었어요. 그 무음 속에서 저는 진실을 보았습니다. 한국은 단 한 번도 이 프로젝트를 가볍게 여기지 않았어요. 그들에게 KF-21은 수출용 전투기가 아니라 국민의 세금으로 만든 국가의 방패였습니다. 그리고 그 방패를 쥔 손에는 기술보다 먼저 책임과 철학이라는 두 글자가 있었던 거예요. 그제야 저는 깨달았습니다. 우리는 기술만 보았고 한국은 정신을 지켜냈다는 것을. 인도네시아는 KF-21을 통해 전투기 제작 기술을 얻으려 했지만 정작 그 기술을 만든 정신은 이해하지 못했던 거죠. 한국에게 기술은 단순한 정보가 아니라 국가의 의지이자 국민에 대한 약속이었어요. 그 후로 저는 제 보고서 제목을 바꾸었습니다. 우리는 전투기를 배우지 않았다. 한 나라의 영혼을 가볍게 다뤘을 뿐이다. 그게 더 정확한 표현이었거든요. 인도네시아는 한국의 기술을 탐내면서도 그 기술에 담긴 철학과 책임감은 무시했어요. 마치 명화의 물감만 분석하면서 화가의 혼은 이해하지 못하는 것처럼 말이에요. 몇 주 후, 저는 인도네시아 국방부의 한 간부와 비공식 대화를 나눌 기회가 있었어요. 그는 여전히 억울하다는 표정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뭘 그렇게 잘못했나요? 20% 지분을 냈는데 그에 상응하는 기술을 요구하는 게 당연하지 않나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이 갈등의 근본 원인을 정확히 알 수 있었어요. 인도네시아는 KF-21을 주식처럼 생각하고 있었어요. 20% 투자했으니 20%의 수익을 가져갈 권리가 있다는 식이었죠. 하지만 한국에게 KF-21은 주식이 아니라 신념이었어요. 그래서 돈의 비율이 아니라 신뢰의 깊이가 중요했던 거죠. 이 근본적인 인식 차이를 인도네시아는 끝까지 이해하지 못했어요. 더 안타까운 건 인도네시아가 이런 방식으로 얻으려 했던 기술들이 사실상 별 의미가 없다는 점이었어요. 기술은 단순히 복사해서 얻을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 기술을 만든 사람들의 경험, 시행착오, 그리고 철학이 함께해야 비로소 살아있는 기술이 되는 거예요. USB에 복사한 파일들은 그냥 죽은 정보일 뿐이었어요. 실제로 몇 달 후 인도네시아가 독자적으로 진행하려던 전투기 개발 프로젝트가 여러 문제에 부딪혔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기술 자료는 있지만 그것을 실제로 구현하는 데 필요한 노하우가 부족했던 거죠. 결국 그들은 다른 나라와 새로운 협력을 모색해야 했지만 이미 기술을 훔치는 나라라는 이미지가 박혀서 쉽지 않았어요. 한편 한국은 인도네시아와의 갈등 이후 오히려 더 많은 국가들과 성공적인 협력을 이어갔어요. 폴란드와는 FA50 수출 계약을 체결했고 말레이시아와는 LCA 협력을 논의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들 국가들은 모두 한국의 원칙적 대응을 높이 평가했고 장기적인 파트너십을 원했어요. 저는 이 모든 과정을 지켜보면서 진정한 협력이 무엇인지 다시 생각하게 되었어요. 협력은 단순히 이익을 나누는 게 아니라 가치를 공유하는 거였어요. 한국이 원했던 건 인도네시아가 기술을 얻어가는 것이 아니라 함께 성장하는 것이었죠. 하지만 인도네시아는 그 차이를 이해하지 못했고 결국 모든 것을 잃고 말았어요. 그 후 몇 주 동안 인도네시아는 공식적으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사과도 없었고 해명도 없었으며 기술 유출에 대한 재조사 요구도 없었어요.
대신 그들은 서서히 조용히 사라졌습니다. 회의 요청은 줄었고 실무 연락은 끊겼으며 KAI 내부 출입 기록은 더 이상 그들의 이름을 찍지 않았어요. 한국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어떤 보복도 성명도 언론 대응도 하지 않았어요. 대신 계약서 문항 하나하나를 원칙대로 정리했고 이전보다 더 강력한 보안 시스템을 적용했으며 향후 기술 이전 조건에는 신뢰 이력이라는 단어를 조용히 삽입했습니다. 그 누구도 결별합니다라는 말을 하지 않았지만 모두가 알고 있었어요. 이것은 사실상의 결별이었고 더 이상 되돌릴 수 없는 선택이라는 것을. 그리고 그 선택은 단호했습니다. 침묵했지만 뚜렷했고 부드럽지만 매서웠으며 표정 없는 응답이었지만 그 의미는 그 어떤 언어보다도 강력했어요. 마치 면역 시스템이 바이러스를 영구히 차단하는 것처럼 한국의 방산 시스템은 인도네시아를 완전히 격리시켰습니다. 몇 주 후 저는 흥미로운 변화를 목격했어요. KAI에서 새로운 국제협력 가이드라인이 발표된 것이었습니다. 그 내용을 보니 기존보다 훨씬 까다로운 조건들이 추가되어 있었어요. 파트너국의 기술 보안 이력 검증, 단계별 신뢰도 평가, 기술 이전 전 윤리서약 등등. 모든 조항이 인도네시아 사태를 겪으며 얻은 교훈들로 가득했어요. 특히 인상 깊었던 건 상호 존중에 기반한 협력 원칙이라는 조항이었어요. 그 안에는 이런 문구가 있었습니다. 진정한 협력은 기술의 공유가 아니라 가치의 공유에서 시작된다. 상대방의 기술을 존중하지 않는 파트너와는 지속 가능한 협력이 불가능하다. 이건 분명히 인도네시아를 염두에 둔 문구였어요. 그 조용한 퇴장은 결국 이렇게 말하고 있었습니다. 기술은 보여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신뢰는 선택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번에 우리는 당신들을 선택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것은 외교적 전략이 아니었어요. 국민 세금으로 만든 기술에 대한 국가적 결단이었습니다. 국제방산업계에서는 이 사건이 상당한 화제가 되었어요. 한국의 대응 방식이 새로운 모델로 주목받기 시작한 거죠. 기존에는 기술 유출이 발생하면 법적 대응이나 외교적 항의가 일반적이었는데 한국은 조용하지만 효과적인 시스템적 차단이라는 새로운 방식을 보여준 거예요. 한 유럽의 방산 전문가는 이렇게 평가했어요. 한국의 대응은 매우 현명했다. 감정적으로 반응하지 않으면서도 명확한 메시지를 전달했고 다른 잠재적 파트너들에게는 오히려 신뢰감을 주었다. 이제 한국과 협력하고 싶어하는 나라들이 더 많아질 것이다. 실제로 그 예측은 맞았어요. 인도네시아 사태 이후 한국의 방산 협력을 요청하는 국가들이 줄을 이었거든요. 하지만 이제 한국은 예전보다 훨씬 신중하게 파트너를 선택했어요. 단순히 돈을 많이 주는 나라가 아니라 진정으로 가치를 공유할 수 있는 나라를 우선시했습니다. 저는 이 과정을 지켜보면서 한국이 얼마나 성숙한 방산 강국으로 발전했는지 새삼 느꼈어요. 과거라면 기술 유출 사건에 감정적으로 반응했을 수도 있었는데 이제는 원칙과 시스템으로 대응할 수 있는 수준에 이른 거죠. 이런 변화가야말로 진정한 선진국의 모습이라고 생각했어요. 반면 인도네시아는 점점 어려운 상황에 처했어요. 한국과의 관계가 틀어지면서 다른 방산 선진국들도 인도네시아와의 협력에 신중해하기 시작했거든요. 저 나라는 기술을 훔쳐가는 나라라는 이미지가 확산되면서 새로운 협력 기회를 찾기가 어려워진 거예요. 결국 인도네시아는 자신들의 단기적 이익 추구가 장기적으로는 더 큰 손실을 가져온다는 사실을 뼈저리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이었어요. 한번 잃은 신뢰를 회복하는 건 새로운 신뢰를 쌓는 것보다 훨씬 어려운 일이거든요. 싱가포르로 돌아온 뒤 저는 한동안 KF21 관련 보고서 작업을 중단했습니다. 왜냐하면 더는 자료를 쓰는 문제가 아니라 자세를 정리해야 하는 일이 되어버렸기 때문이에요. 저는 이 프로젝트를 관찰하러 왔습니다. 하지만 결국 한 나라가 기술을 어떻게 다루는지를 넘어서 어떤 정신으로 그것을 지켜내는지를 본 것입니다. 기술은 복사할 수 있어요. 설계도는 나눌 수 있고 시스템은 설명할 수 있으며 파일은 옮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책임감은 복사할 수 없어요. 신뢰는 다운로드할 수 없고 철학은 번역되지 않습니다. 인도네시아는 한국의 파일들을 USB에 복사해갔지만 정작 그 파일들을 만든 사람들의 마음은 가져갈 수 없었거든요. 한국은 처음부터 전투기를 만들면서도 사람을 먼저 생각한 나라였어요. 그들이 지키려 했던 건 하늘을 나는 기계가 아니라 그 기계를 믿고 살아가는 국민들이었습니다. 반면 우리는 기술만 보았어요. 그 기술 뒤에 있는 수많은 밤샘과 고뇌, 그리고 세금을 낸 국민들의 조용한 응원을 전혀 헤아리지 못했습니다. 결국 우리는 기술을 배운 게 아니었어요. 한 나라의 영혼을 가볍게 다뤘고 그들이 내밀던 손을 손잡는 대신 훔치려 했던 겁니다. 협력이라는 이름 하에 이루어진 일방적인 착취였죠. 그리고 그 대가는 생각보다 컸어요. 몇 달 후 저는 놀라운 소식을 들었습니다.
한국이 폴란드, 말레이시아, 이집트 등 여러 나라와 새로운 방산 협력 계약을 연이어 체결했다는 것이었어요. 이들 국가들은 모두 한국의 원칙적 대응을 높이 평가했고 장기적인 파트너십을 원했습니다. 인도네시아 사태가 오히려 한국의 신뢰도를 높여준 셈이었어요. 반면 인도네시아는 새로운 방산 파트너를 찾기 어려워하고 있었어요. 유럽의 주요 방산업체들은 인도네시아와의 협력에 신중한 입장을 보였고 미국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기술 보안을 지키지 않는 나라라는 이미지가 국제적으로 확산된 거죠. 이제 저는 압니다. 한국이 왜 침묵했는지를. 그 침묵은 포기가 아니라 가장 정밀한 결별의 언어였어요. 더는 말하지 않음으로써 이 관계가 끝났음을, 그리고 그 끝에는 되돌릴 길이 없음을 조용히, 그러나 단호하게 선언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침묵은 이제 우리에게 한 가지 분명한 결론을 남겼어요. 한국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인도네시아는 모든 걸 잃었어요. 기술도 신뢰도 그리고 함께 걸을 수 있었던 마지막 기회까지. 지금 저는 싱가포르에서 새로운 연구를 진행하고 있어요. 주제는 동남아시아 방산 협력의 미래입니다. 그 연구를 통해 제가 내린 결론은 이런 거예요. 앞으로의 방산 협력은 단순한 기술 거래가 아니라 가치 공유를 기반으로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상대방의 기술을 존중하지 않는 나라와는 지속 가능한 협력이 불가능해요. 한국이 보여준 대응은 21세기 방산 협력의 새로운 모델이 될 것 같아요. 감정적 대응이나 강경한 제재 대신 원칙에 기반한 시스템적 차단. 이런 방식이야말로 성숙한 방산 강국의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들은 대한민국이 보여준 원칙의 의미를 끝까지 이해하지 못했어요. 단순한 무기 협력을 그저 이익 계산서처럼 다뤘던 대가였습니다. 이제 한국은 조용히 문을 닫았어요. 그리고 우리는 더 이상 그 문 안으로 들어갈 자격조차 없습니다. 그 침묵은 말합니다. 이번엔 한국이 참았지만 다음번은 없을 것입니다. 한국은 이제 세계에 명확한 메시지를 보냈어요. 기술은 나눌 수 있지만 신뢰는 선택적이라는 것을, 그리고 그 선택권은 한국이 쥐고 있다는 것을 말이에요. 앞으로 한국과 협력하고 싶은 나라들은 기술력뿐만 아니라 도덕성도 갖춰야 할 거예요. 한국이 추구하는 건 단순한 거래가 아니라 진정한 파트너십이거든요. 그리고 그런 파트너십은 상호 존중과 신뢰를 바탕으로만 가능한 거죠. 저는 이제 한국을 단순히 방산 강국이 아니라 원칙을 지키는 나라로 기억할 거예요. 그들이 보여준 조용하지만 단호한 대응이 앞으로 국제사회에서 어떤 변화를 만들어낼지 기대됩니다. 분명한 건 한국은 이제 아무나 함부로 할 수 없는 나라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사연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감동뭉클에서는 여러분의 소중한 마음을 모아 사연 주인공들에게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감동적이거나 재미있는 실제 사연들을 제보받고 있으니 언제든 저희 공식 메일로 제보해주세요. 오늘 들려드린 사연에 공감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주변 분들과도 공유해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과 응원이 더욱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하루의 작은 즐거움이라도 되었기를 바라며 지금까지 감동뭉클이었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더 감동적인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